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보수의 시선에서 세대를 초월한 공감을 보여드리는 화요일에 더 락커룸을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조갑재 TV의 조갑재 대표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그리고 개혁신당의 이기인 사무총장도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날씨가 많이 추워졌습니다. 건강 괜찮으시죠, 대표님? 좋습니다. 예. 자, 우리 사무총장님은 좋아 보입니다. 감기 조심하십시오. 알겠습니다. 독감 주사 맞으시고. 자, 대장동 사건 1심 항소 포기 결정에 대한 파장 계속되고 있습니다. 여당과 법무부는 이제 검찰 징계하겠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 수원지검장과 광주고검장이 사의를 표명했는데 일단 장관의 발언을 듣고 이어갑니다. 지금 가장 중요한 거는 빨리 국민들을 위해서 우리 법무나 검찰이 안정되는 게 가장 중요한데 어떤 것이 좋은 방법인지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강등이라 내부 반발 우려도 있는데 이 부분은 뭐 특별히 그런 움직임은 저는 없는 걸로 알고 있고요. 네. 예, 일단은 여권에서는 이 1심 포기 이후에 이제 검찰 내부의 검사장들의 반발을 항명으로 보고 있는데, 김병기 원내대표는 사실상 쿠데타 반란이다, 뭐 이런 발언까지 있었고, 평검사 인사 전보, 검사 파면법 제정 등을 거론하고 있습니다. 반면 이 검찰에서는 아예 그 절차적 의문을 제기하는 게 항명이냐, 받아들일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일단 조 대표님부터. 묻는 것도 죄냐 하는 어떤 사설 제목이 생각나는데, 이런 사안이 나올 때마다 우리나라 정치의 병폐가 그냥 그대로 드러나는 게요. 이 사법의 정치화, 이건 지금 사법의 정치화도 되고 정치의 사법화도 되는데, 예. 여기에 뭐 처벌한다든지 고소고발도 그렇고, 그다음에 법을 새로 만들어 가지고 뭐 파면할 수 있도록 한다든지 하는 게, 이게 전부 다 정치의 문제를 사법화해 가지고 우리 국민들이, 안 그래도 이게 형사 체질이 좀 있거든요. 우리나라 국민들이. 예. 이 서로 말다툼 하다가도 저놈 잡아 넣을까, 뭐 이런 말이 예사로 나오는 나라가 한국이라고. 그리고 특히 검사, 판사, 변호사 출신들이 정치를 많이 하니까 예. 이건 정치적으로 풀어야 돼요, 이 문제는. 그래서 이것은 토론으로 해야 됩니다. 토론. 곳곳에서 이 토론이 벌어져야 돼요. 뭐 한동훈 지금 전 대표가 열심히 지금 토론하자고 결투 신청을 해놨던데, 결투 신청하는데 안 받아줘요. 그럼 저걸 받아야죠. 받고 또 당 대표끼리 토론하고 예. 해가지고 온 나라가 이걸 가지고 토론하는 분위기로 가야 됩니다. 그럼 토론을 하다가 보면은 거기서 국민들에 대한 어떤 설득도 되고 국민들도 이해가 돼요. 예. 그러면 여론의 방향이 결정될 거라고요. 예. 그래서 제발 잡아 넣는다는 이야기, 뭐 법을 징계한다. 새로 만든다는 이야기 하지 말고, 법을 만든다. 그런 식으로 법 만들려면 5천만 국민 맞춤형으로 법을 한 5천만 개 만들어야 될 것 아닙니까? 예. 이기인 사무총장. 맞는 말씀이신 것 같고요. 이준석 대표가 국민의힘 대표일 때 첨예하게 대립했었지만 송영길 대표와 그래도 토론은 항상 했었거든요. 뭐 예. KBS, SBS. 예, SBS라든지 항상 이슈가 있을 때마다 토론으로 이 사안들을 풀어가려고 했었었는데, 지금 여야 대표의 어떤 이런 모습들을 보면 무조건 잡아넣겠다라는 게 이렇게 여의도 어떤 뭐 원칙과 정론으로 좀 자리 잡혀오고 있는 것 같아가지고 예. 좀 아쉽다는 생각이 전 들고요. 일단은 뭐 항명이라고 규정을 하지만 명령을 한 사람이 없는데 어떻게 항명일 수 있겠느냐라는 좀 반문이 듭니다. 이 검찰 내부의 이 프로스 게시판에 쓴 글들 20개 정도를 제가 다 봤는데, 거기에는 이재명이라는 세 글자도 없고 그 다른 정치인들을 거론한 게시글들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검찰총장 대행이 항소 포기에 이르는 과정에서 어떤 법리와 어떤 결정, 판단이 있었느냐를 묻는 일반적인 수사팀과 어떤 공판팀 검사들이 할 만한 질문들을 단지 게시글로 적었을 뿐인데, 이걸 쿠데타라고 표현하는 것은 오히려 정치적으로 이들을 그냥 찍어 누르겠다라는 인상으로 좀 받아들여져가지고 예. 좀 과하다는 생각이 전 먼저 들고요. 무엇보다 지금 항명으로 규정된 그 지검장들이 모두 다 지난 7월달에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직접 임명했었던 지검장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정권에서 임명했었던 검사들이 단체로 지금 항명 성명서를 내고 항소 포기가 부당하다라고 지금 목소리를 내고 있는데, 이런 점 되게 의미 있게 저희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자, 그런데 이제 법무부나 이제 민주당이 주장하는 것은 대장동 이제 1심 재판 중에서 이제 문제라고 보는 것은 이제 검사들이 수사 잘못한 부분이 있다. 이를테면 1차 수사팀은 수사 제대로 했었고, 그래서 그 수사의 내용이 1심에 제대로 받아들여졌는데
이제 한동훈 전 장관 때 임명됐던 엄희준, 강백신 검사가 지휘했던 2차 수사팀의 내용은 이제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은 부분이 많다. 그래서 2차 수사팀은 윤석열 정부가 들어선 이후에 이재명 당시 당대표를 잡기 위해서 뭔가 무리한 수사를 했고 심지어 지금까지 보여지는 것은 녹취록, 그러니까 정영학 녹취록에도 조작된 부분이 발견되는 점 등을 봤을 때 이게 정의냐 뭐 이런 주장이거든요. 이 부분 어떻게 보십니까, 조 대표님? 그러니까 항소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음. 그러니까 항소해서 다투 보면은 음. 시비가 가려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음. 정성호 법무장관이 총론적으로 음. 수사도 잘 되었고 재판도 잘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예, 그렇죠. 그리고 지금 뭐 1차 수사팀과 2차 수사팀을 구별해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은 최근에 한동훈 전 대표가 그 문제를 막 하니까 그걸 가지고 자꾸 이제 반박하는 과정에서 그런 이야기 자꾸 나오는데 예. 그렇다면은 1심 선고 나고 나서 그런 이야기를 했어야지. 그래서 이게 논리에서 큰 뭔가 미스스텝이라고 그럴까요? 그게 꼬여 가지고 지금 저쪽에서 대응하는 게 잘 안 맞는 것 같아요. 그건 한동훈 전 대표가 너무 빨리 나가니까 그게 쫓아가다가 보니까 예. 자신들이 새로운 논리를 개발하지 못했고 그다음에 이 검사를 타겟으로 하는 것은 중대한 문제인데 헌법 7조가 이렇거든요. 1조는 공무원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해 책임을 진다고 되어 있지. 예. 뭐 민주당에 대해서 책임지는 것도 아니고 야당에 대해서 책임지는 그 것도 아니고 당연하죠. 예. 대통령에 대해서 책임진다는 말도 없다고 여기는. 예. 그다음에 그러니까 공무원의 신분과 정치적 중립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해 보장된다. 특히 검사는 판사와 비슷한 준사법 기관이므로 통상적인 것과 달리 탄핵을 통해서 뭐 면직한다는 이런 식으로 보호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헌법의 근본을 사소한 걸로 해가지고 무너뜨리려고 하는 거고 그게 쿠데타라는 이야기가 또 왜 나옵니까? 예. 저는 그 민주당 의원들이 검사를 악역으로 하는 느와르 영화를 좀 그만 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1, 2차 수사팀을 이렇게 구분해서 얘기한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게 처음에 대장동 일당들의 1심 선고가 나오고 나서 민주당 의원들이 뭐라고 했냐면 드디어 이재명 대통령과의 연관성이 없다라는 것이 밝혀졌다. 굉장히 좀 환영하는 듯한 인상의 어떤 메시지를 냈거든요. 이재명은 무죄다. 이재명은 무죄다. 대장동 일당들 뭐 성남시 수뇌부라는 말은 적혀 있었지만 연관성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럼 그 논리대로라면 연관성이 없는 대장동 일당들의 항소 포기를 왜 지시합니까? 왜 추앙하고 있습니까? 이게 앞뒤가 안 맞는 얘기고요. 잘된 재판과 잘된 수사라고 정성호 장관이 이제 도어 스태핑에서 얘기했는데 근데 기소는 조작이랍니다. 그러니까 수사와 재판 중간에 있는 게 기소일 텐데 수사와 재판은 잘 되는데 기소만 조작이다라고 하는 게 앞뒤가 맞는 논리인가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녹취록도 이 정영학 녹취록이라고 하는 것이 약 1236쪽 정도 되거든요. 예. 건수를 따지면 6건입니다. 근데 그것을 검증하기 위해서 검찰이 이 3명 이상의 속기사한테 다시 한번 풀어달라고 부탁을 하기도 했었었고 또 재판부에는 그 속기록과 함께 음성 파일을 같이 제출했기 때문에 법관들이 음성 파일과 그 녹취 속기록을 비교하면서 이것이 조작이 됐는지 안 됐는지를 판단하고 그 재판 결과로 현출하는 것이 보통이거든요. 이걸 조작됐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일단 재판부한테 얘기하는 게 맞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그 윗 어르신 위례 신도시 이것도 지금 보도에서는 그렇게 나오지만 듣기 좀 뭐해가지고 청취 불가라고 써놨답니다. 그리고 정진상 실장이냐 재창이형이냐 이것도 사실 1236쪽 중에 정진상 비서실장이라는 이름이 상당히 많이 나오는데 수사의 큰 맥락을 바꿀 만한 조작이라 좀 보여지지 않기 때문에 좀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고요. 1차 수사팀이 그러니까 1차 수사팀의 수사는 잘 됐고 2차 수사팀 수사는 잘못됐다. 전 오히려 그 주장 자체가 1차 수사팀이 제대로 수사를 안 했다라는 방증으로 좀 들려지는 것 같아요. 1차 수사팀에서는 사실 이해충돌 방지법 위반이라든지 예. 특가법 배임에 기소를 안 했거든요. 이 제대로 된 법리의 적용을 안 했다라고도 좀 보여지기 때문에 이게 한 번도 판례가 없었답니다. 이해충돌 방지법에 따른 이 거대한 재산 몰수라고 하는 사례가 없어서 오히려 1차 수사팀에서 수사를 게을리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오지 않았나 싶고요. 마침 뭐 이 사례가 정확하게 빗댈 수 있는 사례는 아니겠지만 1차 수사팀에서 그때 코로나 시국에서 검사들이 이 집합금지라는 명령을 어기고 약 22명이 한 식당에 가가지고 막 식사하다가 단체로 뭐 코로나 걸리고 또 수사가 며칠 동안 지연되는 그런 보도까지 있었었거든요. 이런 점을 미뤄봤을 때 1, 2차 수사팀을 굳이 구분해가지고 판단하는 것은 좀 무리가 있다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핵심은 또 이제 그
대장동 일당들이 각 받게 되는 이제 그 돈이죠. 그래서 이제 정성호 장관이 2천억 정도는 이미 몰수 보존이 돼 있고 7천억 원을 갖다가 받지 못했다, 못하게 만들었다. 이게 전혀 사실과 다르다라고 또 얘기하고 있습니다. 일단 한동훈 전 장관 같은 경우는 이제 7,800억 정도 못 받게 됐다. 이제 끝났다. 이제 대장동 일당들 만수르가 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제 정성원 장관 얘기는 대장동 사건의 피해자는 이 국가가 아니라 성남시청이기 때문에 피해자가 민사를 통해 피해 금액을 회복할 수 있다. 그리고 남욱이 검찰에 묶어놓은 재산을 가져가겠다라고 하고 또 실제로 300억에 매입한 역삼동 땅을 500억에 내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이걸 또 이제 국민들이 보기에는 이거 뭐냐 뭐 이렇게 이제 해서 국가배상 청구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이 부분 어떻게 보시는지 조 대표님. 이게 저 돈과 관련된 민사 소송이라서 굉장히 이게 복잡할 겁니다. 예, 그렇죠?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토론을 해야 된다는 거죠. 이런 거 가지고 예컨대 정승호 장관하고 한동훈 전 장관이 토론하면은 아주 좋은 이 저 법률 공부가 될 거예요. 그러나 지금까지 드러난 걸로 봐서는 일단 1심 선고문이 검찰에서 요구한 한 7천억 정도를 거의 20분의 1을 깎아가지고 400여 원만 인정해 준 거지 예, 않습니까? 예, 그런데 이게 확정돼 버렸잖아요, 그죠? 요 부분은 확정됐단 말입니다. 예. 추징금 요 부분이 확정됐는데 그 판결문에 보면은 검찰이 추징을 요구한 게 정당하다고 했어요. 이 민사 소송이 지금 제대로 진행되지 않으니까 예, 예. 피해자를 위해서 추징을 하는 거는 맞다. 그건 법리상 이제 정점이 없어요. 다만 그 액수를 7천억으로 하느냐 400억으로 하느냐에 대해서는 법원의 판단은 검찰과 달랐던 겁니다. 예, 예. 그러니까 이거는 민사 소송으로 해야지 조국 법무장관이 그건 실수한 전 법무장관이 실수한 것 같은데 이것은 민사 소송 대상이다라고 발언을 한 것은 법리상 안 맞는 것으로 지금 보입니다. 그런데 요 사안이 이번 이 사태의 핵심인데 이상하게도 이 선고가 나왔을 때 한 일주일 동안 기사로서 이 추징금 문제를 다룬 언론이 없었어요. 자세하게 다른 예, 이게 문제인데 그런데 한동훈 전 대표가 아주 그 예민한 부분을 집중적으로 지금 부각시키는 바람에 예. 이게 이 사건의 본질처럼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 뭐 배임죄 문제라든지 뇌물죄 이런 데 무죄 난 것보다는 이게 더 크고 이게 국민들에 대한 어떤 분노의 원천이 됐거든요. 예. 그러니까 여론 구조도 막 바뀌고 했으니까 이 사안에 대해서는 정말 토론을 해가지고 예. 정교하게 할 필요가 있고 제가 지금 인상적으로는 검찰에서 추징을 요구한 7천억은 아마 최대치일 거라고. 최대치인데 예. 예. 법원이 인정하는 400억은 또 너무 작단 말입니다. 예. 그 중간에 어떤 그 뭐가 좀 진실이 있는 건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토론을 하자는 겁니다. 그러니까 7,800억이라고 이제 검찰은 그렇게 이제 주장을 한 것이고, 근데 이제 법원이 봤더니 부패한 재산은 약 한 1,120억 정도 된다. 그렇죠. 그런데 그 중에서 이제 이 1심 형사재판으로 추징할 수 있는 것은 뇌물에 해당하는 약 470억 정도다. 이렇게 얘기한 거고, 나머지 이제 금액은 이제 민사로도 풀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이제 민주당 쪽에서 주장하는 것은 이 7,800억이라는 것도 출처 불명이다. 검찰이 7,800억이라고 하면 다 7,800억이냐. 그러면 거기 안에는 이제 어떠한 결과를 알 수 없는 사업으로 인해서 벌어들인 수익도 있는 부분이 있지만 그거 자체가 다 그냥 갑자기 이제 부동산 올라와서 번 돈 자체가 다 범죄 수익이다 그러면 이 세상에 이건 범죄 수익 그러니까 다 말할 수 있는 거 너무 많지 않냐 또 이런 주장이거든요. 이긴상 부총장. 그러니까 이제 원래는 이게 구조를 어떻게 설명드릴지 모르겠는데 택지를 분양해서 얻은 이익은 5,600억 정도 되고요. 투자해가지고 받은 그 지분에 따른 배당 이익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게 한 3,600억 정도 됩니다. 그래서 한 9,500억 정도가 대장동 일당들이 가져갔는데 이제 거기서 이제 성남시가 캡을 씌워가지고 가져간 현금이 1,800억 정도 돼서 추산해 보니까 7,800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오는 금액이고요. 예. 이 형사와 민사의 구분은 워낙 잘 아실 거라서 굳이 말씀드리기 좀 뭐하지만 형사는 국가가 나서가지고 도둑한테 재산을 뺏는 거고요. 민사는
피해자가 도둑한테 쫓아가가지고 돈 내놓으라고 징징거리는 거기 때문에 권위와 강제력의 차이에서 엄청난 급 차이가 있습니다. 예. 국가와 이 검찰 수사기관이 수사권을 가지고 돈을 뺏는 것과 성남시라고 하는 일개 지자체, 일개 지방공사가 민사로서 대응하는 것은 하늘과 땅 차이이기 때문에 그걸 민주당이 모를 리가 없거든요. 근데 이제 다만 항소 포기를 정당화하려다 보니까 좀 무리한 논리를 좀 펼치고 있는 것 같은데 좀 말이 안 되는 말씀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자, 일단 그리고 이 남욱 변호사가 이분이 이제 1심에서 징역 4년을 받았잖아요. 네. 근데 이분이 1,000억, 1,100억인가 벌었는데 이분이 이제 추징금이 없단 말이죠. 그래서 이 부분 많이 공격받고 있는데 지금 이제 뉴스타파 보도를 보면 2022년부터 남욱에 대해서 예금보험공사 가압류가 들어간 돈이 지금 3,000억이 넘는답니다. 그러니까 이제 대장동 초기자금 저축은행 대출금 연대 보증인이었기 때문에 지금 남욱의 배당금이 1,000억이 고스란히 가져갈 수 있는 상태다. 그러니까 이제 원금이 383억 원이 그동안 이자가 2,349억이기 때문에 예보가 확보할 수 있는 게 거의 3,000억 가까이 된다라는 주장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 부분은 어떻게 봐야 될지. 그게 이제 예금보험에서 종잣돈이 됐었던 그 저축은행에서의 대출 금액 대장동 초기에. 예. 과 별개로 예. 배당 이익과 택지 분양 배당 이익으로 가져갔었던 그 이익은 사실 부패 재산이 맞거든요. 예. 요 사태의 핵심이라고 하는 건 사실 초과 이익 환수 조항을 대장동 일당들이 돈을 오고 가면서 뺐기 때문에 성남시가 원래는 가져가야 될 돈을 배임으로 저들이 가져가게끔 만든 거거든요. 그 초과 이익 환수 조항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4개의 사업 협약서 안 중에 이 2번째 안에 잠깐 생겼다가 3번째 안에서 없어지고 4번째 안에서 확정이 되는 건데 예. 그 조항을 보면 1,800억 이상의 어떤 이익들은 전부 다 대장동 일당들이 가져가게끔 만들었고 심지어 어떤 조항까지 더 추가로 있냐면 평당 1,400만 원 이상의 분양가가 형성됐을 때는 예. 도시개발공사가 지분에 따라서 배당 이익을 가져갈 수 있고 그리고 평당 1,400만 원 이하로 떨어졌을 때는 도시개발공사가 직접 참여해서 건설 사업까지 할 수 있는 엄청난 조항이 있었었는데 이걸 이제 일당들이 뺀 겁니다. 그건 당연히 배임인 거죠. 그러니까 예금보험에서 과거에 대출로 인해서 있었던 그 금액과 별개로 이 개발 사업으로 인해서 파생되는 그 이익은 또 몰수해야 되는 돈이 맞기 때문에 이렇게 주장하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7천억 예. 추징을 해야 된다는 거 7천억이라는 숫자가 너무나 부풀려졌다고는 볼 수 없겠네. 그러니까 받은 돈입니다. 그렇죠. 일당들이 받은 돈이에요. 그러니까 없는 돈을 만든 게 아니라 스스로 이제 8,721만 원을 넣고 배당 금액으로만 1,007억을 남욱시는 벌었고 김만배 같은 경우에는 1억 2천만 원을 넣어서 1,228억을 벌었는데 그 구체적인 수치, 그러니까 통장으로 들어간 금액이 있기 때문에 그 금액을 이제 부패 재산으로 보는 거죠. 그래서 이제 몰수해야 된다라고 그럼 제 주장하고. 생각은 이 게임에서는 이미 민주당이 진 거예요. 7천억이라는 숫자가 국민들 머릿속에 다 들어가 있는데 이쪽에서 그건 7천억 정도는 안 되고 1심 법원은 왜 부패 재산을 1,100억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견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해충돌 방지법에 따른 이 거대한 재산을 몰수했었던 사례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얘기하면 검찰은 배당금을 받았을 때의 그 시점을 기수로 이 특가법상 배임의 기준이 5억부터 50억이기 때문에 그래서 추징해야 된다는 주장인 거고 법원은 아니다. 이게 2015년 대장동 개발 사업이 처음 시작했을 때부터 기수를 잡고 추산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것밖에 추징을 못한다라고 주장하는 건데 예. 이게 맞는지 아닌지에 대한 판례가 없어서 사실 2심에서 다퉈봐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2심에서 다퉈볼 만한 기회가 이제 없어진 거니까 그걸 지적하는 거죠. 예. 자, 일단은 액수가 너무 많아가지고 비현실적입니다. 이게 나중에 다시 이것도 좀 표를 나중에 해서 좀 얘기하면 좋을 것 같고. 자, 두 번째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두 번째 이슈. 자, 국민의힘 얘기인데요. 이제 대장동 항소 포기 이후에 이제 국정조사를 촉구하는 릴레이 투쟁을 하고 있습니다. 장외 투쟁하고 있는데 이번 주 내내 한다고 하죠. 관련 영상 보고 이어가겠습니다. 이미 대한민국 역사상 최악의 법무부 장관, 법무부 차관이 됐습니다. 부끄러움을 안다면 즉각 그 자리에서 내려오십시오. 그리고 이것이 항명이라면 그래서 비판적 의견을 낸 검사장들을 평검사로 강등시킬 그런 떳떳한 일이었다면 당장 국정조사를 수용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특검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국민들의 명령입니다.
예, 자 장도혁 국민의힘 당대표 이제 장외 집회하고 있고 이제 규탄 대회 연일 이어가고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일단은 이제 오늘 여야 간의 2+2 회동, 이제 대장동 1심 항소 포기 이후에 이제 2+2 회동을 통해서 이제 국정조사 어떻게 할 것이냐 논의가 이제 시작됐다고 하는데 일단 장외 투쟁하고 있습니다. 대표님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장외 투쟁을 해가지고 과격한 말 그리고 실현 불가능한 이야기를 계속 이제 쏟아내는데 예, 예. 거기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의 반응이 사늘하다는 것은 최근 여론조사 2개로 나타났는데 아주 권위가 있는 전국 지표조사, MBS 그리고 한국갤럽조사에 따르면은 이재명 대통령 국정평가는 한국갤럽에서 보면 일주일 사이에 4% 떨어졌는데 국민의힘 지지율도 2% 떨어지고 놀랍게도 민주당 지지율은 2% 올랐단 말입니다. 예. 그러니까 두 여론조사에서 공통적인 게 국민의힘 지지율이 떨어졌어요. 그렇죠. 이런 상황에서 떨어질 수는 없는데 그 여당이 못하고 있다고 비판할 지점 예. 분명히 있고 예. 여당도 뭔가 과하게 나가는 부분이 분명히 있는데 그게 이제 야당 지지율을 가지 못하고 있다는 부분이죠. 그런 이유 중에 하나가 주로 장동혁 저 대표 입에서 나오는 건데 예. 우리가 황교안이다. 뭐 황교안을 지키기 위해서 뭉치자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최근에 와서는 그 극우 부정선거 음모론 세력하고 선거를 위해서 연대할 수 있다고 하니까 이재명 정부를 공격할 수 있는 논리 구조를 스스로 파괴해버린 것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그게 이게 나 오래 가면은 장동혁 대표의 위기로 몰릴 거라고 봅니다. 연말에 가면 지지율이 올라간다고 이야기를 하던데 예. 이 상태로 가면 연말 가면 더 떨어지는 거 아닐까요? 그랬을 때 아마 지방선거를 앞두고 대표 교체론까지는 나올 수 있다고 봐요. 아, 지방선거 앞두고 대표 교체는 나온다. 근데 장동혁 대표는 지금 굉장히 비판을 많이 받는 상황에서 아니다. 나 지금 즉흥적으로 한 말 아니고 다 내 생각이 있다. 전략적으로 한 말이다. 방송 나가서 비판하지 말고 기다려. 자, 이긴 사무총장 기다리세요. 비판하지 말고. 차라리 즉흥적인 말이었다고 한다면 기다리세요, 좀. 근데 이걸 전략적인 말이라고 하니까 예. 그러니까 우리가 황교안이다. 이 전직 총리고 같은 당 출신이어서 뭐 예우 차원에서 그렇게 했는지 모르겠어요. 또 뭐 특검이 과하다라는 평가도 있으니까 그걸 네. 부각하려고 하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황교안 대표의 처지, 국민들의 인식이라고 하는 게 부정선거를 마구 맹신하고 전혀 뭐 대중한테 소구되는 면이 없잖아요. 그런 사람들과 국민의힘을 이 동일치 시켜가지고 얘기한다는 것 자체가 항소 포기 사태 때문에 정권에서 비판받고 당연히 평가받을 수 있는 지점에 반사 이익을 못 누릴 수밖에 없는 거고요. 예. 그리고 이 집회와 시위 장애 투쟁이라고 하는 게 어찌 보면 이 약자의 도구이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어쨌든 뭐 국회 내에서는 상대적 그 의석수는 약자이긴 맞는데 지금 국민의힘이 하는 게 약자라기보다는 환자처럼 말을 하니까 전 그게 문제라고 봐요. 예. 특검이 과하다 괜찮아요. 근데 우리가 황교안이다. 이재명 대통령을 탄핵하자. 아니, 지지율이 지금 얼마인데 탄핵하자는 말이 지금 먹히겠습니까? 그리고 국민들은 지금 지지율이 국민의힘이 낮게 나오는 거 물론 뭐 저희 개혁생도 낮습니다만 또 갑자기 또 그 얘기. 당연히 얘기해야죠. 국민의힘한테 지금 묻고 있는 건 개헌 국면에서 너희들이 잘했느냐 네. 묻고 있는 거거든요. 네. 너희들은 충분하게 반성을 했느냐 남을 지적할 만한 명분과 지위가 됐느냐라고 물어보고 있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는 사람처럼 저렇게 굴고 당장 대통령한테 탄핵하자라고 얘기하면 그게 대중에게 먹히겠냐는 거죠. 예. 아까 이제 조 대표님도 말씀하셨는데 이제 고영주 대표의 자유민주당, 조원진 대표의 우리공화당, 구주화 변호사의 자유통일당, 황교안 대표의 자유화혁신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연대할 수 있냐? 이제 유튜브 진행자의 질문에 대해서 우파들은 연대할 수 있어야 된다. 이재명 독재를 막기 위해서 연대할 수 있어야 된다. 이렇게 이제 발언을 하면서 이제 그 부분이 비판점이 되는데 장동혁 대표가 이 부분을 모르지 않을 것 같은데 왜 자꾸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인지 당내 지지 기반이 그만큼 약한 것이냐? 약하다는 약해가지고 그럼 약하면은 중도로 가야 되는데 예. 중도로 간다는 게 사실상 한동훈 노선으로 간다는 이야기예요. 네네. 중도로 간다는 게. 그런데 그 아까 군소정당 중에서 고영주 변호사가 이끄는 자유민주당은 그 저 부정선거 음모를 믿는 조직은 아니에요. 예. 그 다른 정당은 예. 거의 공통점이 부정선거와 친하든지 뭐 비호하는 예. 이쪽이니까 그거는 극우화를 넘어서 컬트화로 가는 건데 지금 말이죠. 이게 참 비참한
이 여론 구조가 하나 있는데요. 이른바 진보층의 부정선거 음모론 믿느냐고 물으면 5%만 믿는다 그래요. 보수층은 50%가 믿는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요것만 딱 보면은 한쪽은 맨정신이고 한쪽은 맨정신이 아니란 이야기인데, 그런데 이 지지층을 좀 설득해가지고 바꿀 생각은 안 하고 거기에 영합하고 있는 거예요. 장동 대표는 가장 쉬운 길로 가는데 진짜 이게 정치적 상상력을 발휘한다면은 이 대장동 TF를 만들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럼 예. TF 팀장으로 국민의힘 당원인 한동훈 대표를 거기 내세우면 안 됩니까? 그래서 한동훈 대표 앞장 세워가지고 하면은 다 편해질 거 아닙니까? 뭐가 게임이 될 것 아닙니까? 예. 그런 생각을 하지 않고 극우 세력과 손잡는다고 하면은 이거는 무슨 자살골인데, 문제는 이런 식으로 가면은 틀림없이 당 안에서 이견이 나올 것 같아요. 이 정도 가면은 이제 점점 선거에 다가가니까. 저는 이게 우리가 먹기 좋은 요리를 하려면 냉장고를 열어서 적재적소에 좋은 재료를 골라가지고 좋은 요리를 만들어야 되는 거잖아요. 예. 근데 이재명 이 체제 전쟁을 위해서 이 사람 저 사람 이 정권 이 정당 저 정당 다 짬뽕 시키겠다라고 하는 근데 게 개혁신당 얘기 왜 안 하죠? 그러니까요. 저희는 장동 생각도 대표가- 없지만 아니 이게 말이라도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또 뭐 지금 거론한 정당들이 사실 정치적 이념에 뭐 네. 여러 스펙트럼이 있는 정당이라고 표현하기도 전 되게 모자란다고 생각을 해요. 예. 이상한 정당들이잖아요. 음. 부정선거 맹신하고. 그렇죠. 아니 우리가 팬케이크에 까나리 액젓 넣으면 그게 좋은 요리겠습니까? 그냥 막 재료를 이것저것 갖다 붙이면 그게 그냥 잡탕이 되는 거지 좋은 요리가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리고 저는 뭐 우파를 단결시키겠다라고 하는데 그러면 이재명 정권에 반대하는 좌파는요? 그런 사람들은 그냥 내치고 배척할 거예요. 그러니까 애초부터 문제의 진단이 잘못된 거예요. 문제를 지금 모르는 게 제일 문제인 것 같습니다. 네. 자 이제 한동훈 전 대표는 바로 이제 우리가 황교안은 아니다, 나도 황교안 아니다 이렇게 이제 반박을 했는데, 근데 지금 이제 여사원 윤리위원장 이제 임기가 2개월 남았거든요. 이분이 1월 초에 임기가 마무리되는데 이분을 1월 8일. 교체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일각에서는 다원 게시판 논란, 그러니까 한동훈 대표 연관된 것인데 네. 이제 징계 절차에 나서려는 수순이다라는 예측이 나오는 상황이고, 실제로 또 신동욱 이분은 수석 최고위원인데 네. 이분이 언론 인터뷰에서도 이 문제를 다루고 가는 게 한동훈 대표에게도 좋다 뭐 이렇게 말씀을 해가지고 뭐가 이게 이제 스물스물하게 뭔가 이게 지금 건드리려고 하는 것 같아요. 조 대표님 어떻게 보세요? 이 저 황천항해란 말이 있거든요. 황천항. 태풍 속으로 들어가는 항해를 황천항해라고 그래요. 아 황천 지금 항해. 황천항해를 하고 있는데 황천행을 하고 있군요. 황천항해, 항해. 예. 황천항해를 하고 황천길 있는데 말고 황천길 말고 황천항해. 배에다가 구멍 내겠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지금 배에다 구멍 내겠다. 지금 제일 앞장서고 있는 한동훈 전 대표의 활약으로 예. 놀라운 여론 구조가 하나 만들어져서요. 대장동 항소 포기 잘된 거냐 못된 거냐 물었더니 한국 갤럽 조사입니다. 48대 48이 잘못됐다. 그렇죠. 29가 잘됐다 했어요. 근데 이런 종류는 거의 다 진영 논리로 갈리잖아요. 예. 그렇죠. 그럼 50대 50 이렇게 나오는데 이 사안만은 일주일 만에 48대 29가 된 거예요. 맞아요. 48대 29로 만든 여러 사람이 있지만은 특히 한 사람을 꼽으라면은 한동훈 전 대표인데 예. 아니 한동훈 전 대표를 뭘 어떻게 한다 하는 쪽으로 움직인다면은 이건 저는 전략도 없고 뭐 도무지 모르겠어요. 야. 그러니까 저는 지금 한동훈 전 대표는 국민의힘에서 탈당 안 하려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탈영 안 하려고 그러잖아요. 예. 누구처럼 탈영 안 하려고 그러면서 이 국민의힘을 지키려고. 안에서 쇄신하려고 상당히 지금 당인으로서의 윤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국민의힘은 고맙다는 생각도 하나도 안 하고 고맙다 이전에 지금 딱 필요한 게 한동훈 전 대표와 손을 잡고 한동훈 전 대표를 전면에 내세워 가지고 이 진행되는 게임을 근사하게 만들어 가지고 국민의힘 지지율도 같이 높여보자 하는 전략적 마인드가 전혀 없다는 이야기고 이 기회에 한동훈 끌어내리자 뭐 그게 뭐 사실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은 하여튼
완전 그렇게 좀 되면 이상합니다. 황천항해가 될 것이다. 원래 계획된 수순이었던 것 같아요. 한동훈 대표의 아. 단계 집판 감사를 하겠다는 건 장동혁 대표의 공약이기도 했으니까요. 그래서 어쨌든 여상원 위원장이 지난번 김종혁 최고의 징계를 되게 수위가 낮게 했잖아요. 예, 예. 이 낌새를 알고 어쨌든 빨리 정해진 임기도 안 지키고 빨리 교체를 해서 한동훈 당대표에 대한 전 당대표에 대한 당원 게시판 감사해가지고 축출하겠다는 목적인 것 같은데 네. 근데 고민이 커질 수밖에 없는 게 이제 하드캐리라고 하잖아요. 하드캐리. 최근에 한동훈 대표가 항소 포기 사건에서 사실 하드캐리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각종 공론화하고 그렇죠. 여권 SNS와 방송에 나와가지고 그렇죠. 뭐 항소 포기 관련해서 SNS에 143건을 올렸다고 하는데 그만큼 되게 열정적으로 열의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국민의힘이 한동훈 대표한테 고마워야 되는 그렇지. 입장이거든요. 이제 한동훈 대표를 제가 좋게 평가하는 게 아닙니다. 한동훈 대표가 지금 객관적으로 기존의 국민의힘 방식으로 예. 촌스럽고 과격하지 않게 토론으로서 계속 이렇게 이 논리를 압도하면서 전국을 끌어가고 있는 마당에 갑자기 여상원 위원장 끌어내리고 다른 위원장 임명시켜가지고 단계 집판 감사해서 축출한다? 이게 지방선거에서는 어떤 영향이 있을지 잘 근데 모르겠어요. 장해찬 전 최고위원은 굉장히 좋아하시던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요. 자주 만나시잖아요. 자주 만납니다. 예, 이분은 아주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예. 그러니까 여상원 윤리위원장이 교체되는 걸 아주 좋아하는 거죠. 네, 매우 좋아해요. 예. 근데 물론 그러면서 뭐 한동훈 대표 때도 윤리위원장 정해진 임기 다 안 거치고 안 지키고 이상한 거 아니다. 다른 위원장을 뭐 또 임명했다 그런 아. 전례가 있더라고 이렇게 뭐 반박을 하기도 하는데 음. 어쨌든 누가 봐도 한동훈 대표에 대한 불리한 인사 조치인 건 맞잖아요. 여상원 위원장 끌어내리고 다른 위원장 임명한다라는 것이. 예. 근데 지금 한동훈 대표가 너무 좀 공간을 크게 항소 포기 이슈에서 끌어가고 있기 때문에 그냥 쉽게 단계 집판 감사에서 끌어내리기는 쉽지는 않을 겁니다. 그런데 한동훈 대표의 활약이 장동혁 국민의힘 지도부에는 불리하지. 그렇죠. 예. 그게 바로 지지율 떨어진 이유가 한동훈이 너무 잘 나가는데 그게 당과 연결 안 되니까 그렇게 된 거고. 저는 한동훈 전 대표의 최근의 활약이 예. 우리나라 지성사에서도 한 획을 끌 만한 겁니다. 뭐냐? 지성사요? 지금 토론을 하자고 그러잖아요. 그죠? 예. 토론은 원래 좌파가 잘한다. 됐는데 이준석 대표도 잘했는데. 한동훈 전 예. 대표가 토론하자고 결투 신청을 하니까 전부 다 빼고 있습니다. 그 잘 나가는 조국 대표도 추미애, 추미애 이런 사람들이 박범계. 그런 이런 적이 없다고 보수와 헤게모니 토론의 헤게모니를 잡은 적이 없어요 지금까지. 그러니까 새로운 형태의 정치인이고 새로운 형태의 이 전사인데 그런 사람을 아껴야지. 요런 기회를 노려가지고 깎아내리자고 하면은 그런 정당이 표를 얻을 수 있느냐 이거죠. 아하. 사실 대장동 이슈가 되게 네. 일반 국민들한테 되게 필요한 이슈였거든요. 아하. 역지. 워낙 정쟁화되어 있었고 그렇죠. 예. 정치 공세화 이슈가 되어버렸기 때문에 한쪽에서는 막 윤석열 대통령이 몸통이라고 하고 한쪽에서 이재명 시장이 문제라고 하니까 되게 필요한 사건인데 이번에 이제 돈 문제가 막 부각되니까 사람들이 민감하게 반응한 건데 그걸 잘 이제 이슈를 부각시킨 게 한동훈 대표의 역할이었다고 좀 보거든요. 예. 근데 여기서 단계 집판 감사해가지고 축출한다는 게 그냥 잘하고 있는 사람 내 다리 자르겠다라는 저는 의미로밖에 안 받아들여져서 예. 국민의힘이 그런 선택을 안 하셨으면 좋겠는데 근데 과거의 어떤 이준석 대표는 한동훈 전 대표가 요즘 이렇게 열심히 하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세요? 그냥 잘 보고 있습니다. 이게 워낙 그 국민의힘이 왜 아무 말도 윤리위를 안 하세요? 그냥 그러니까 뭐 딱히 비판 안 한다라는 것은 네. 어느 정도 이렇게 평가하고 인정한다라는 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 국민의힘에서 항상 윤리위를 전가의 보도처럼 이 상대 누군가를 축출하기 위해서 썼던 그런 기구로 쓰여지기도 했잖아요. 예. 이번도 그런다? 저는 지방선거 대패할 것 같은 그런 포석들을 스스로 까는 거다 지금. 그렇군요. 예. 자, 이렇게 해서 또 세 번째 이슈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서울시 얘기입니다. 지금 이제 여당에서는 서울시가 추진하고 있는 각종 사업에 제동을 걸고 있죠. 일각에서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이제 오세훈 때리기에 나선 것이 아니냐라는 해석도 나오는데 선대에 나선 것이 김민석 국무총리입니다. 이분이 이제 한강 버스 또 종묘의 그 세운 사구역인가요? 예. 이제 개발 문제, 광화문에 이제 감사의 정원이죠. 요거 이제 방문하면서 서울시 정책을 비판하고 있고, 이해찬 전 대표는 한강 버스가 멈춘 거에 대해서 이제 삼풍백화점이 생각난다 이렇게 또 발언을 했는데 영상을 좀 보고 이어가겠습니다. 한강 버스 아까 사고 소식을 들으면서 그런 생각이 들어요. 시장이 제대로 안 하면은 그런 꼴이 나는 거예요.
그때도 그게 6층짜리인가 하는 백화점이었는데 그 골조를 흔들었어요. 그래서 아주 전체가 무너진 겁니다. 그만큼 시정을 끌어가는 게 이 중요한 일입니다. 제가 정무부시장으로 취임해서 가보니까 이건 완전히 똥통이에요, 똥통. 정치는 오로지 진실해야 된다. 그리고 성실해야 된다. 그리고 절실해야 된다. 예, 자 이해찬 전 국무총리의 발언이었고요. 자 일단 김민석 국무총리 원래 이렇게 국무총리가 그 나라 전체적인 문제를 말씀을 하는 경우는 있지만 이 서울시 정책에 대해서 그냥 구체적으로 핀셋처럼 딱딱 집어갖고 한강버스 감사의 정원 뭐 이런 거 얘기하는 좀 되게 드문 사례잖아요. 조 대표님 어떻게 보고 계세요? 아니 지방자치 정신에도 안 맞는 것 아닙니까? 네. 네. 아니 그 한강버스가 그게 무슨 그 국가적인 큰 문제입니까? 그리고 저 비교를 해도 어떻게 삼풍백화점하고 비교를 합니까? 삼풍백화점 사망자가 500명이 넘잖아요. 예. 그 삼풍백화점은 4층짜리 건물을 5층으로 증축하고 그 위에다가 냉각탑인가 그 무거운 걸 2개 얹다가 그렇게 무너졌는데 지금 이 사건은 아주 단순한 사건인데 예. 이렇게 하면 결국 너무나 자기적이다 하는 인상을 줄 것 같아요. 자기적이라고 하면 그 의도를 의심하게 되고 그 의도는 자연히 국무총리가 뭐 서울시장 후보로 거론되고 있는 이것하고 맞춰가지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것도 출발부터가 이게 이길 수 없는 게임을 시작한 걸로 난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 민주당이 정략적으로 시작을 했다면은 예. 그리고 여기는 또 주민들이 있잖아요. 주민들. 예. 주민들이 또 어느 쪽에 서든지 하여튼 반발을 할 거라고. 그래서 저는 지방 자치의 범위와 중앙 정부가 관여할 수 있는 범위를 이번 기회에 한번 토론하려고 해가지고 그 한번 정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토론이 중요하다 그러니까 말씀인데. 이런 건 토론해야 돼요. 예. 응. 자, 국민의힘에서 이제 노골적으로 김민석 총리가 관권 선거 개입이다 이렇게 지금 선관위에 조사를 촉구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제 김민석 총리가 이렇게 하고 있는 건 이분이 서울시장 출마에 좀 생각이 있는 거로 보이세요? 아니, 본인은 또 안 나간다고 안 나간다고 하니까요. 얘기하는데. 근데 지금 지지율도 잘 안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서 네. 이 본인이 나가지 못하니까 못 먹는 감 찔러나 보자라는 식으로 아니 얘기하는 건 그런 것까지. 그런 건 아닐 수도 있겠죠. 예, 아니겠죠. 근데 이제 어쨌든 이 정부가 봤을 때 서울시라는 예. 이 경기도 그 다음으로 큰 지자체는 네. 이 정권과 발맞춰 가지고 꼭 필요한 단체 지방자치단체라고 아마 여길 거예요. 어쨌든 중앙 정부에서 정책을 발현하면 그게 지자체의 집행으로 발현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김민석 총리가 출마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다음 지방선거에서 꼭 서울시를 탈환하겠다라는 생각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총리가 좀 서울시에 집중해가지고 오세훈 시장이 있던 이런 역점 사업들에 대해서 공격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예. 너무 좀 서울시만 살피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지자체도 좀 되게 심각한 상황도 많고 경제적으로 어려운데 예. 좀 정치적으로 오해를 살 수 있는 행동들, 이 움직임이라고 보기 때문에 예. 좀 균형 있게 총리께서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이 시작이 종묘에서 시작했는데 예. 저는 여기에 대한 생각이 좀 하나 있어요. 우선 종묘는 아주 어떻게 보면 거룩한 건물이에요. 그렇죠. 저게 조선조의 정통성을 유지해가는 면이 있고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종묘사직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렇습니다. 종묘사직은 바로 그 다이너스티를 의미하는데 사직은 뭐 그 곡식이라든지 땅을 중심으로 만들어진 의식이고 굉장히 또 건축학적으로 최고의 건물이거든요. 예. 종묘는 외국 유명한 건축가들이 칭찬에 맞지 않는 또 아주 그 심플하면서도 권위가 있고 여기 보면은 한국의 파르테논 신전과 같은 그런 역할인데 거기에 대해서는 특별한 환경 관리를 해야 되는 건 틀림없어요. 예. 다만 이번에 상당 거리를 떨어져서 고층 건물을 짓고 있는데 예. 이거하고 꼭 상충되는 개념이냐. 그래서 제 아이디어가 하나 있어요. 여기 고층 건물을 지으면은 이쪽 면하는 한 2층을 터가지고 전망대를 만들면 좋겠어요. 이거는 폭이 100m 넘습니다. 예. 이거는 하늘에서 봐야 돼요. 그 건물의 진짜 진가를 알려면. 아하. 그러면은 거기 사람도 많이 모일 거고 오히려 좋잖아요, 그죠? 하늘에서 종묘 바라보기 뭐 이런 식으로. 예. 그러면 안 될까요? 그러니까 좀
발전적인 대안을 좀 만들어야 예, 된다. 예, 예. 이런 그 말씀이시죠. 비슷한 이야기를 저 이준석 대표가 대표도 한 것 같더라고. 대표 얘기를 좀 기울여 주세요. 이준석 대표가 뭐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종묘 개발에 대해서 제가 어떤 말씀인지 기억이 안 나는데 어쨌든 저는 그러니까 지금 여권도 야권도 공통적으로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가 됐는데 그게 박탈될지 안 박탈될지 이게 되게 그렇죠. 주요 화제인 예. 것 같은데 예. 근데 유네스코 세계유산 환경영향평가라는 게 있거든요. 근데 이제 이렇게 계속 공전할 게 아니라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일단 토론이 됐으면 좋겠고 두 번째는 환경영향평가를 받아서 박탈될지에 대한 여부를 좀 심층적으로 좀 검증을 하는 그 과정을 거쳐야지만 예. 이런 논란이 좀 수습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정치적으로 봤을 때는 오세훈 시장이 잘 던진 의제인 것 같아요. 어쨌든 이게 현대화 조화를 이루어야 된다라는 주장도 있고 꼭 전통을 지키자라는 주장이 있는데 그게 둘 다 틀린 주장들은 아니거든요. 지방선거를 기점으로 이 오세훈 시장이 잘 의제를 던졌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오세훈 시장도 특이하게 김민석 총리가 와서 뭐라고 하니까 토론합시다. 그것도 토론이 여기 또 토론하다고 얘기하는데 그래서 해봤습니다. 이런 얘기를 들 때만 저희 제작진은 가슴이 떨려요. 어떻게 메이드를 할 수 있을까? 그래서 막 양쪽에 연락해서 저희랑 하시죠라고 막 요즘 한판 승부가 예, 그 각종 가슴이 이슈를 떨리는데. 다 가져갑니다. 근데 종묘는요 이게 보는 관점을 바꿀 필요가 있어요. 종묘에서 바라보니까 막는다 이거 아닙니까? 그죠? 그렇죠, 그렇죠. 예. 그러면은 다른 데서 종묘를 바라보는 그 그 시각도 중요하다고 봅니다. 예. 다른 데서 오히려 종묘를 더 조망할 수 있는 그렇죠. 거를 만들어 그래 보자. 종묘의 가치를 제대로 알 수가 있다. 뷰 포인트. 그러네요. 뷰 포인트. 예. 이야. 자, 우리 또 존경하는 이기인 사무총장님이 우리 개혁신당의 지방선거 기획단장이지 않습니까? 네. 자, 지금 이제 서울시장 선거를 두고 지금 여야 간에 굉장히 물밑 삽바싸움이 지속되고 있는데 이준석 네. 대표가 이제 반드시 서울시장 후보 내겠다. 네. 저희 김정철 최고위원이 지금 서울시장 출마하려고 준비 변호사 중이거든요. 예. 물론 뭐 오세훈 시장이나 다른 여권 후보들에 비해서 인지도는 딸리죠. 근데 오세훈 시장도 지금 거론되는 여권 후보들도 그 언젠가는 항상 무명의 후보들이지 않았겠습니까? 예. 저희가 바라보는 김정철 후보는 아니지만 최고는 경쟁력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서울시장에서 당선 그리고 의미 있는 성과를 꼭 내기 위해서 최선을 다할 거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그 외에 또 개혁신당만의 또 지방선거를 어떻게 치르겠다, 지나가겠다. 네, 어떤 어쨌든 계획이 제가 있으신지. 총괄 기획단장을 맡게 돼서 예. 이제 기획단 꾸려져가지고 아. 이 선거에 대한 기조를 좀 만들고 있는데. 인재 영입도 해야겠네요. 그러니까 저는 그 인재 영입이 그게 허상인 것 같아요. 별로. 그러니까 내부에서 좋은 인재를 찾아서 인재는 인재가 될 수도 있다. 그렇죠. 인재는 그러니까 새로운 것만 찾기보다는 기존의 것을 새롭게 보는 것도 되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특히 인재 영입이 꼭 이렇게 성공할 거라는 어떤 성공한 보장이 영입이 없기 되는 경우가 별로 때문에, 없기 때문에. 기존의 당원들이나 당 내부에서 열심히 활동하는 사람들을 잘 발굴해가지고 출마시키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알겠습니다. 3인 선거구제부터 시작해가지고 기초, 광역 그리고 단체장까지 의미 있는 성과를 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조 대표님이 한동훈 대표에게 말씀 많이 하시지만 이준석 대표를 위해서 또 지방선거를 앞두고 조언을 하시면 어떤 말씀 주실까요? 내년 지방선거는 이렇게 판을 크게 보면은 극좌와 극우가 막 맹렬하게 활동을 예. 해가지고 이게 좌우 구도로 갈 가능성도 있고요. 그렇군요. 그러면은 민주당이 불리해질 거예요. 예. 좌우 구도로 가면은 이게 보수층도 적어도 한 45%는 갖고 있으니까 그러지 않고 실용 중심으로 말하자면 뭐 한미 관세 협상이라든지 이런 게 주제가 된다든지 예. 하면은 여당이 유리해질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한국 정치판이 이 극좌 극우를 대표하는 사람이 현재는 극좌는 정청래 대표 아닐까요? 예. 극우는 장동혁 대표예요. 근데 이 중간이 크거든. 예. 중간. 중원을 공격하라. 이준석이죠. 여기서 요 부분에서 역시 개혁신당이 놓을 수 있는 공간이 생기고 또 만들어져야 됩니다.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 훌륭한 축구 선수는 공간을 창출하는 거죠, 그죠? 그럼요. 예. 네, 개혁신당이 물론 지금은 지지율이 낮지만 예. 단장님이 우리 앞으로 조 대표님의 조언을 많이 받으셔가지고 열심히 잘 듣겠습니다. 예, 공간을 많이 만드시길 바라면서 오늘 시간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조 대표님, 이기인 총장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